25년. 사반세기가 흘렀지만 한유라라는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경멸 어린 말들이 남긴 흉터는 여전히 옥신거렸다. 수연의 시선은 책상 위 빼곡한 군사 기밀 서류와 복잡한 작전 지도를 넘어 그 하얀색의 가벼운 초대장에 머물렀다.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었다. 그녀의 공간은 강철과 규율, 그리고 국가의 안보로 채워져 있었지만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비웃듯 과거의 악몽을 소환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무력감, 그녀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기억은 예고 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낡아서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가 질척한 복도에서 미끄러졌다.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몇 개의 동전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점심으로 먹을 빵을 사기 위해 며칠간 아껴 모은 돈이었다. 그때 화려한 구두를 신은 한유라가 일부러 발을 꺼는 신용을 하며 지나갔다. 어머, 거지한테는 저 돈이 전부겠네? 어떡해? 낄낄거리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수연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흙탕물에 뒹구는 동전을 주워야만 했다. 낡아서 해진 교복, 교실 구석의 낡은 책상, 그리고 수연의 가난을 비웃던 한유라와 그 무리들의 날선 웃음소리. 장학금을 받아야만 다음 학기를 다닐 수 있었던 시절.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아무도 없는 도서관으로 숨어들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존재해서는 안 될 이물질이었다. 그 기억의 끝은 늘 묵직한 통증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왔다. 가야 할까? 나지막한 혼잣말이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다. 지금 그녀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지만 25년 전의 상처 앞에서는 여전히 망설이는 소녀일 뿐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녀의 남편,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수 이진우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내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다. 그는 말없이 향긋한 차 두 잔을 내려놓으며 수연의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또 그 초대장 때문에 고민하는군. 그의 손길이 닿자 긴장으로 뭉쳐있던 어깨 근육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새삼 느껴졌다. 수연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만에 마주할 얼굴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해졌겠죠. 굳이 가야 할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말을 맺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진우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지? 그 시절에 무력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려운 거지. 그의 말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다시 한번 단단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씨,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롭힘당하던 18살 소녀가 아니야. 당신은 차수연이야. 특전사령부를 이끄는 지휘관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라고. 가서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고 와. 도망치지 마. 그건 당신 방식이 아니잖아. 남편의 흔들림 없는 격려에 굳어있던 수연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맞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수많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가치였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 차수현의 방식이었다. 동창회 당일, 수연은 옷장 앞에 섰다. 한쪽에는 각 잡힌 군복들이 위험있게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평범한 사복들이 있었다. 그녀의 두 개의 삶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다른 옷을 꺼내 입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그러나 몸의 선을 단정하고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원피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런 옷을 골랐다. 과시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것은 그녀만의 또 다른 갑옷이었다.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목 시계를 꺼내 찼다.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시계가 아니었다. 가죽줄이 손목에 맞게 부드럽게 달아있는 평범하고 투박해 보이기까지 한 시계. 하지만 그녀는 그 시계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 시계는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되찾은 희망의 증표였다. 그녀에게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그 이유는 아직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거울 앞에선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돼. 남편의 말을 되새기며 그녀는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전장으로 향하는 지휘관이었다. 화려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흉터로 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특수부대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을 견디게 해주었던 호흡법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용기를, 내쉴 때는 두려움을 뱉어냈다. 연회장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들렸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식 자랑, 그리고 명품 자랑. 그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화려한 세계에 살고 있겠지. 수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결심한 듯 무거운 문을 밀었다.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듯 침묵이 문가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연회장 안에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선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2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든 목소리가 그 침묵을 갈랐기 때문이다. 어머, 차수현, 이게 누구야? 난 네가 이런 자리에 올 용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선 한유라였다. 그녀는 여전히 학창 시절의 여왕처럼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흔들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뒤로는 마치 시녀처럼 박세리와 김나영이 뒤따랐다. 그들은 수연을 중심으로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모는 늑대들처럼. 그들의 무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핸드백과 눈이 부신 보석, 그리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특유의 오만함이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값비싼 향수가 역겨울 정도로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한유라는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수연의 검소한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네. 수현아, 여전히 검소하구나. 일은 아직도 하고 있니? 힘들겠다. 이 나이에 여자도 때로는 쉴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박세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중견건설사 사장의 팔짱을 끼며 과시했다. 우리 남편은 내가 일하는 거 절대 못 봐. 여자는 편하게 누리고 사는 게 최고라나? 수연이 너도 남편 잘 만났어야지. 세리의 남편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세리야, 이분이 네가 말한 그 친구?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한다니. 남편이 꽤나 무능한가 보군. 남편 역할이 뭐겠어? 아내 고생 안 시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하나의 완벽한 팀처럼 움직이며 수연에게 모욕의 화살을 퍼부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내면은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요새와도 같았다.
그들의 유치한 공격은 요새의 성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계란과도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모욕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수연은 그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 패턴을 읽어내는 것. 그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한유라의 과시욕, 박세리의 불안감, 김나영의 열등감. 모든 것이 훤히 보였다. 그녀의 평온함은 포기가 아닌 전장에서 적을 관찰하는 지휘관의 냉철함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우아한 전쟁터의 지휘관이었다. 일은 제 삶의 일부라서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수연의 차분한 대답에 그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수연이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연의 평온함은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왜 저렇게 태어난 거지? 감히 우리 앞에서 저런 초라한 행색을 하고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김나영이 참지 못하고 가장 아픈 과거의 상처를 들쑤셨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게 했다. 얘들아, 기억나? 수현이 쟤 점심시간마다 딱딱한 소보로빵 하나 들고 와서 남들 눈 피해서 먹던 거. 우유 살 돈도 없어서 수돗물이랑 같이 삼켰잖아. 우리가 남긴 반찬이라도 주면 울면서 고마워했잖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불쌍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악의적인 왜곡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수연을 짓밟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박세리가 그 말을 받았다. 아, 그리고 장학금. 걔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 잘릴 뻔했잖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봤는데. 그런데도 자존심은 있어서 우리가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안 받더라.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수연의 가슴에 밝히는 듯했다. 테이블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녀의 주먹이 순간 단단하게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발악을 지켜보는 눈빛에는 희미한 연민마저 서려 있었다. 이들은 25년 동안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구나. 여전히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불쌍한 영혼들. 분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김나영이 마치 엄청난 비밀을 폭로하듯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차수연 남편. 그냥 지방대에서 군사학 가르치는 시간 강사래요. 어쩐지. 부인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있었네. 연회장 곳곳에서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교수라는 직업마저 시간 강사로 격하하며 조롱하는 그들의 저열함에 수연은 실소했다. 그녀의 남편은 국내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사실을 이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테니까. 이제 쇼의 마지막 순서라는 듯 한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수연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지독히도 경멸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입에서 풍기는 값비싼 샴페인 향이 수연의 코를 찔렀다. 자, 솔직해지자. 차수현, 이런 누추한 행색으로 여긴 왜 왔어? 내 남편. 그 지방대 시간 강사 월급으로 이런 호텔 음식값은 감당이 되나? 그래서 온 거지? 우리 남편들한테 굽실거리면서 일자리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유라의 잔인한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연은 비로소 미소를 거뒀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모든 것을 뒤바꿀 폭풍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범한 사업가들과는 기운 자체가 달랐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군인 특유의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같은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들의 등장은 연회장의 흐릿하고 사치스러운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그들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었고 시선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절도와 힘이 넘쳤다. 마치 잘 훈련된 맹수 3마리가 한가로운 사슴무리 속에 들어온 듯한 위압감이었다. 자신의 남편이 들어온 것을 본 한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었다. 방금 전 수연에게 퍼부은 모욕으로 승리감에 도취해 자기 남편의 등장이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는 활용점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보, 여기야. 우리 테이블. 그러나 그녀의 남편. MA 전문가로 알려진 김진석은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차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내의 사교 행사에 억지로 끌려온 남편의 지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 뒤이은 극심한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경외감이 순서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두 남자와 짧고 다급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역시 차수연을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단 한마디를 말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세 남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춰 수연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또각. 정적이 내려앉은 연회장에 그들의 구둣발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시계추 소리 같았다. 그들은 수연의 앞에 멈춰섰다. 다음 순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진석이 맹렬한 기세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탕. 그의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와 함께 세 남자의 손이 칼날처럼 이마로 향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였다. 그들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오직 한 사람, 차수현만을 향해 있었다. 쨍그랑. 누군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만이 유일하게 이 비현실적인 정적을 깨뜨렸다. 한유라의 입이 벌어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박세리의 남편. 아까 수연의 남편을 무능력하다고 조롱했던 건설사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나영은 의자 뒤로 몸을 숨기려 애썼다. 김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육군 준장 김진석입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령관님, 육군 준장 최민준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육군 준장 송재혁입니다. 특전사 시절의 가르침.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준장. 별 하나. 그리고 그들이 사령관님이라 부르는 차수현은 별 둘. 육군 소장이었다. 별 하나와 별 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다. 준장은 장군 계급의 시작일 뿐이지만 소장은 군단급 부대를 지휘하는 군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더군다나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사령관. 그 이름만으로도 적국이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데 그 전설이 방금 전까지 이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자의 진짜 정체. 그것은 그들의 상상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특히 한유라와 그 친구들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그들의 경례를 가볍게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다들 편히 있게. 여기는 부대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물었다. 그런데 세 분이 어쩐 일로 여기에 다 같이. 우연은 아닐 텐데요. 그녀의 질문에 세 명의 준장들은 더욱 긴장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연이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김진석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다. 그는 천천히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아내 한유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사랑과 애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방금 사령관님께 뭐라고 했어? 당신 지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알기나 해? 그는 거의 울부짖는 듯했다.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저분은 네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네 명품 가방 수백 개를 팔아도 저분의 군화 한 짝 값도 못해. 끝났어. 우린 이제 끝이야. 유라의 화려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단체 사진 촬영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던 동창들은 어떻게든 차수현의 옆에 서려고 안간힘을 썼고, 동시에 한유라에게서는 전염병이라도 옮을듯이 떨어져 있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게 권력의 이동을 증명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틈을 타 한유라가 다급하게 수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절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잠깐만 얘기 좀 해. 수연아. 수현은 말없이 그녀를 따라 호텔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한때 파티의 중심이었던 한유라는 이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패배자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화려했던 그녀의 화장은 눈물과 식은땀으로 얼룩져 흉하게 보였다. 그녀의 몸을 감싼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는 더 이상 우아해 보이지 않고 마치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수연아. 아니, 장군님. 저기.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다. 제발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오늘 일도, 그리고 옛날 일도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부탁이야.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애원했다. 수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물에서는 진정한 반성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안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의 악취만이 진동했다. 과거의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결국 너는 변한 게 없구나. 한유라. 수현은 속으로 읊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낸 말은 달랐다. 걱정하지 마. 한유라. 내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너와의 과거를 되새길 만큼 내 시간은 한가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군님. 그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연의 시선은 자신의 손목으로 향했다. 낡은 가죽 시계.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혹한의 적진. 첫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24세 차수현 중위. 통신은 두절되고 부대원 절반이 부상을 입었으며 식량과 탄약은 바닥난 최악의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상당한 부대원의 상처를 직접 돌보고 자신의 마지막 전투 식량을 나누었으며 48시간 동안 뜬 눈으로 경계 근무를 서며 부대원들을 잠재웠다. 그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일주일 후 기적적으로 부대로 복귀했을 때 살아남은 소대원들이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바로 이 시계가 들어있었다. 당시 병장이었던 최고참 부사관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소대장님, 저희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나아가 주십시오. 수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한유라의 손목에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가로등 불빛에 공허하게 빛났다. 하지만 차수연의 낡은 시계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하들의 목숨과 신뢰, 그리고 존경이 흐르고 있었다. 진짜 명품은 무엇인가? 누가 진짜 부자인가? 수현은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를 볼 필요가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수연아. 다급한 유라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붙잡았다. 정말 미안해. 수현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차갑고도 명료했다. 내 사과는 내가 아니라 25년 전 너에게 상처받았던 18살의 나에게 해야겠지.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여기 없어.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한유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네가 가진 것들의 무게를 알고 살아. 한유라. 그게 진짜 내 삶의 가치일 테니. 그녀는 더 이상 과거라는 어두운 정원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빛이 있는 미래였다. 수연이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그녀를 기다리던 운전병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 입구를 돌아보았다. 박세리와 김나영,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수현은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호텔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소장도, 상처받았던 소녀도 아닌 그저 평온한 한 사람. 차수현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남편이었다. 끝났어? 수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단순한 동창회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를 25년간 짓눌렀던 과거와의 악연이, 지긋지긋했던 자기 혐오가 마침내 끝났다는 의미였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수고했어. 내 아내. 어서 와. 그 어떤 별보다, 그 어떤 훈장보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내라는 그 6글자가 그녀의 마음을 가장 환하게 밝혔다. 따뜻한 문자에 수연의 마음이 든든해졌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굴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온전히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차가 한강다리 위로 올라섰다. 창밖으로 어두운 강물과 그 위를 수놓은 도시의 불빛이 장관을 이루며 펼쳐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여러분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깨의 계급장이나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용기에서 나온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마침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나약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25년의 그림자가 마침내 거쳤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그녀는 이제 완벽히 자유로워졌다. 차는 다리를 건너 가능성이라는 별자리가 끝없이 펼쳐진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